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부터 이 시간부터 빅데이터 분석기사 5회 시험 대비 우리 필기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빅분기 5회 시험 대비 관련해서 먼저 사전 말씀을 드리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강의 시간은 3시간이 소요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우리 해당되는 내용 교환 관련해서 부분인데요. 내용이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EPS 빅데이터 분석기사 필기 교재로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점 사전에 양해 말씀드리도록 하고, 나는 교재가 없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이 갖고 계신 교재를 가지고 여러분 같이 필기하면서 진행해 주시면 여러분 충분히 강의가 가능하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 오늘 강의의 목적은 우리 빅데이터 분석기사 필기는 4과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건 당연히 아실 테고요. 전체적인 페이지 분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따라서 3시간 내에 모든 부분을 다 커버하면서 진행하기는 사실상 어렵겠죠. 하지만 적어도 1과목, 2과목, 3과목, 4과목 어느 부분에서 집중적으로 출제되고 있다. 주기적 패턴을 갖고 있는 포인트를 확인하는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 여러분이 이제 시험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우리 1과목, 2과목, 3과목, 4과목 중에서 어디에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고 남은 시간 할애를 많이 해야 되는지에 관련된 부분도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또 하나 우리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는 필기 시험만 합격한다고 해서 우리 최종 라이센스를 취득하는 건 아니시죠, 그죠? 결국에는 실기 과정을 합격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필기 파트에서 어느 부분에서 실기와 연계되어 있는지 그 부분도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시간은 1과목과 2과목을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여러분이 지금 준비하셔야 될 것은 자, 어떤 부분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어디에 있는지 자, 형광색 펜 준비해 주시면 여러분 편리하게 강의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교재가 없다 하시는 분은 옆에서 필기도구를 활용해서 메모해 주시는 것만 하더라도 여러분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우리 빅데이터 분석기사 우리 5회 필기 대비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를 가지고 중요 포인트는 제가 미리 형광색과 강조 표현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같이 저랑 진행하시면 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오디오 테스트 확인해 봅니다. 자, 잘 들리시면 우리 채팅창에 1번 올려주시면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강의를 형식이지만 좀 더 편안하게 강의지만 형식에 구애받지 않게 만약에 여러분이 우리 카페에서 그냥 1대1로 여러분과 대면 수업을 한다는 생각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에 보시면 정확하게 29페이지에 해당되는 파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데이터의 구조 형태에 따른 분류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당연히 정형 데이터와 반정형 데이터, 비정형 데이터로 구분하게 되는데요. 자, 여기 나와 있는 정형 데이터는 우리 데이터 조건과 제약 조건에 관련된 스키마를 갖고 있다는 거, 중요한 키워드라고 할 수가 있고, 반정형 데이터는 그와 같은 스키마 역할을 메타데이터가 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비정형 데이터로 구분하게 되는데요. 우리 해당되는 파트 중에 사례를 알고 있는 거 중요하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정형 데이터는 RDBMS고요. 반정형 데이터는 HTML과 JSON이 해당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JSON을 물어보는 문제, 우리 4회 빅분기 실기 파트에서 필답형 문제로 등장했던 키워드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필기를 준비하면서 실기, 필답형 같이 준비하는 거 상당히 중요하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4번에 있는 데이터 저장 방식에 따른 분류와 같이 서로 콜라보가 돼서 문제가 출제된다 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당연히 RDBMS라는 것은 정형 데이터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중요한 건 NoSQL과 분산 파일 시스템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NoSQL과 분산 파일 시스템을 물어보는 문제가 등장 가능하다 할 수가 있겠는데요. 예를 들자면 자, NoSQL의 종류가 아닌 거, 인 거 또는 분산 파일 시스템에 해당되는 거, 아닌 거 형태로 출제 가능하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자, 동일하게 NoSQL 분산 파일 시스템 다 대용량 데이터를 저장하는 형태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성격이 다르다 할 수가 있겠어요. 분산 파일 시스템은 디스크 기반으로 되어 저장되어 있는 형태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디스크 기반으로 형태에 저장되어 있다는 것은 실시간 처리에 단점을 갖고 있다. 실시간 처리에 적합하지 않은 단점을 갖고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죠. 하지만 NoSQL이라는 것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DB를 저장하기 때문에
훨씬 더 실시간 처리에 적합한 형태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로 인해서 이와 같은 출제 문제가 만들어진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는 1과목을 진행하고 있고 여러분이 제가 강조했던 부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부분 그 1과목과 2과목, 3과목, 4과목 ADSP의 라이센스를 갖고 계신 분도 계실 테고 안 갖고 계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일단 4과목을 반복 회독하면서 돌린다는 게 큰 부담감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습량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오늘 강의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1과목과 4과목을 단시간 내에 출제 포인트를 잡아내는 게 가장 큰 목적이라는 거 말씀드리고, 즉 제가 어느 부분에서 출제가 된다는 형태 꼭 여러분 교재에 표시했다가 반복 남은 시간, 우리 그 빅분기 필기 시험 부분 남은 시간 가동성 있게 학습하는 방법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포인트는 어디가 있냐면 데이터베이스 특징이 있습니다. 자, 이건 ADSP와 교집합이 되는 파트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1, 2, 3, 4번 중에서 항상 정답은 변화되는 데이터가 정답이었고 오답 형태는 항상 unchanged 데이터였습니다. 그죠? 자, 우리 데이터베이스는 우리가 분석할 때 쓰는 데이터가 아닙니다. 그죠? 실시간 변하는 데이터, 그 데이터 우리 분석할 때 쓸 수가 없겠죠. 즉, ETL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표준화된 형태로 우리는 저장소에 저장하게 되고 그 저장소를 우리는 DW,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포인트는 데이터베이스 설계의 과정입니다. 물론 아직까지 빅분기 필기에서 등장하지 않았지만 언제든지 등장할 순서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고 그동안에 실시했던 빅데이터 분석기사 필기 시험을 문제를 본다면 굉장히 프로세스 순서를 좋아하는 출제 경향을 갖고 있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5번째는 데이터베이스의 언어 SQL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우리 SQL은 말 그대로 광경 데이터베이스의 표준 지리어라고 할 수가 있고 그 기능에 따라서 3가지로 구분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시험 문제에선 데이터 정의어와 조작어를 구분하게 되는 명령어 구분 문제가 출제 가능성이 높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데이터 웨어하우스와 데이터 마트의 비교인데요. 이거 역시 ADSP와 교집합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데이터 웨어하우스와 데이터 마트의 정의를 내리는 문제, 우리 시험 문제 얼마든지 출제 가능하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현재 1과목을 하고 있고 전체 우리 빅데이터 분석기사 필기 4과목 중에서 우리 1과목이 수험생들의 득점 분포를 보게 되면 두 번째로 낮은 득점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 1과목 안에는 우리 ADP의 교집합이라고 할 수 있는 빅데이터 처리 기술 파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즉 하드과 관련된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 개인정보법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점수가 낮은 과목은 2과목이었고 그 다음 1과목, 3, 4과목 순으로 우리 득점 분포가 만들어진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는 2과목에 남은 시간에 굉장히 집중을 많이 해야 되고 2과목을 어떻게 선방하느냐에 따라서 빅분기 필기시험은 여러분 합격이 좌우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3번째는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아키텍처입니다. 자, ETL의 기능이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ETL이 말하는 E와 T와 L 정의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린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특징입니다. 데이터베이스의 특징과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특징을 구분하는 문제 출제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 목소리 속도 적당하시면 1번 올려주시면 제 속도 조절을 감안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에 빅데이터의 정의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자, 우리 시험은 ADSP, ADP 또는 저희 시험과 교집합이 있는 사회조사 분석사의 특징 부분들이 합쳐진 시험에 가깝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ADSP 시험에서는 우리 3V만 알고 있었으면 됐지만 우리는 7V까지 알고 있는 거 중요하다 할 수가 있고 바로 4번째, 5번째, 6번째, 7번째가 우리 빅데이터 정의와 관련된 V의 의미라 할 수가 있다는 점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하나 우리 ADSP와 교집합인데요. 빅데이터가 만들어낸 본질적인 변화, 객관형 문제 내기로 딱 좋은 형태라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사전 처리에서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자, 페이지 수도 말씀드릴게요. 43페이지입니다. 43페이지.
제가 들어올 때 이런 형태로 강의를 저도 처음 해보지만 교환을 작성하려니까 너무 양이 많아서 제가 부디하게 우리 교재 책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점 사전에 양해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자, 43페이지입니다. 43페이지에 보시면 빅데이터가 만들어낸 본질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 처리에서 사후 처리가 있고 항상 앞뒤 말 바꾸기 보는 형태 출제 가능하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빅데이터 가치 산정이 어려운 이유 43페이지입니다. 자, 첫 번째, 세 번째, 세 번째가 있고요. 우리 시험 문제에서 객관형 문제로 출제되기가 딱 좋은 형태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물론 출제 가능성은 기존 제가 앞에 설명드렸던 부분보다 확률은 낮지만 반드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할 파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또 하나는 빅데이터의 우리 44페이지입니다. 빅데이터의 위기 요인과 통제 방안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위기 요인 사생활 침해 책임 원칙의 훼손과 데이터의 오용이 있고 해당되는 통제 방안을 연결하는 문제, 굉장히 정형화되어 있는 문제 패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섯 번째가 하나 우리의 변별력 있는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가트너가 비즈니스 분석 네 가지 유형이라고 할 수가 있고, 자, 여기 나와 있는 Descriptive Analysis, 즉 묘사적 분석은 우리 3회 때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2번, 3번, 4번 진단적 분석과 예측 분석 또는 처방 분석 이번 차시에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리도록 합니다. 자, 46페이지에 해당되네요. 그죠? 자, 다음은 50페이지에 해당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50페이지. 자, 50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분석 업무 주체에 따라서 세 가지 조직 구성 유형이 구분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보시면 아래 그림에서 집중 구조와 기능 구조, 분산 구조의 특징을 구분하는 문제 가능하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리도록 하고 우리 집중 구조와 분산 구조 이 두 가지 특징을 구분하는 것이 유력한 출제 유형이라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의 역량과 하드 스킬과 소프트 스킬에 관련된 정의 문제. 이것도 역시 ADSP와 교집합 해당되는 영역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소프트 스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인문학적 부분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세 가지 영역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5번인데요. 자, 5번은 분석 준비도와 성숙도에 관련된 부분이고 우리 교재 54페이지에 있습니다. 54페이지에. 우리 1과목이 왜 3과목, 4과목보다 득점 분포가 낮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ADSP 시험에서도 분석 준비도와 성숙도는 굉장히 디테일하게 출제가 됩니다. 유형이 똑같습니다. 그죠? 하지만 ADSP에서도 굉장히 난이도 있는 영역이라 생각이 듭니다. 왜? 문제가 어려워서 그런 게 아니라 꼼꼼하게 여러분이 학습해야 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즉 지엽적인 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난이도가 올라간다 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분석 준비도 관련해서 해당되는 영역 6개 영역이 존재하게 되고 특히 분석적 업무 파악과 분석 데이터, IT 인프라의 세세적인 영역은 반드시 여러분 학습하고 암기하고 시험장에 임하실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분석 준비도와 분석 성숙도는 반드시 출제가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분석 성숙도 모델입니다. 우리 교재 55페이지에 해당된다 할 수가 있고 말 그대로 우리 세 가지 영역, 비즈니스와 조직 역량 부분, IT 부분 구분하고 확산 단계와 최적화 단계를 구분하는 것이 포인트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자, 이런 부분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 1, 2과목이 3, 4과목보다 득점 분포가 상당히 낮다. 통계적으로 차이가 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준비도와 분석 성숙도는 반드시 출제가 됩니다. 자, 이와 같은 분석 준비도와 성숙도를 통해서 해당되는 분석 수준을 진단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높은 준비도와 높은 성숙도를 갖고 있으면 확산형 기업이라고 하고 반대 경우를 준비형이라고 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형태, 아직 ADSP에서 한 번 정도 출제되고 우리 빅분기 필기 시험에선 등장하지 않았지만 자, 이 고유 명사처럼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 우리는 객관형 문제로만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자, 이 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고 또 하나는 우리 57페이지입니다. 우리 데이터 거버넌스에 관련된 정의. 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미 한 번 출제가 됐고 자, 계속적으로 출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하나 우리 59페이지입니다. 이와 같은 데이터 거버넌스의 체계 요소 4가지 요소로 구분하게 됩니다. 데이터 표준화, 데이터 관리 체계, 데이터 저장소 관리 표준화 활동으로 구분하게 되고, 자, 우리 시험에서는 데이터 표준화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해당되는 영역 설명하고 어떤 체계 요소인지를 물어보는 거 상당히 중요하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빅데이터 플랫폼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우리 교재 61페이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파트가 바로 우리 ADP의 빅데이터 처리 기술 파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그 해당되는 파트가 모두 다 들어가 있는 건 아니고 우리 저장과 관련된 파트가 들어가 있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여러분이 생소하고 여러분한테는 어려운 부분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 우리 시험에 등장하는 것은 하드과 관련된 하드를 좀 더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게 지원해주는 소프트웨어가 반드시 출제가 됩니다. 반드시. 자, 제가 반드시라는 것은 빅분기 실기 필기뿐만 아니라 실기 파트에도 반드시 출제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에코시스템의 기능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우지, 여기 나와 있는 우리 교재 62페이지입니다. 자, 우리 우지 시험 문제 나왔고 스파크도 나왔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정형 데이터 수집하는 에코시스템 스쿱이라는 거 우리 최근에 빅분기 실기 파트에서 단답형 문제로 출제가 됐습니다. 자, 이번 차시에는 주키퍼, 사육사라는 뜻이죠. 말 그대로 특정 서버에 집중을 하게 되면 중간에 조정을 해주는 역할, 바로 주키퍼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모하우라고 하게 되는데요. 말 그대로 데이터 마이닝을 담당하게 되는 소프트웨어입니다. 그죠? 이렇게 어떤 에코시스템 이름과 정의를 간단하게 정의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 차시에는 주키퍼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모하우, 그 다음에 H카탈로그, 말 그대로 빅데이터 메타 정보 관리를 하게 되는 H카탈로그와 타조. 타조는 이미 ADP 시험 문제에서 몇 번 출제가 됐습니다.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은 우리 국내 대학생들이 박사과정인 사람들이 만든 소프트웨어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에코시스템 어떤 것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된다. 이렇게 간략하게 여러분 정의하는 거 상당히 중요하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스파크가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 하둡 제가 잠깐 말씀드렸을 때, 저장과 관련된 말씀드렸을 때 하둡의 HDFS와 우리 맵 리듀스라는 두 개의 코어 프로젝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건 하둡 부분에 다시 한번 언급이 됩니다. 하둡이라는 것은 결국엔 디스크 기반을 통해서 이용하는 겁니다. 따라서 실시간 처리에는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스파크는 인메모리 처리로 기반을 하게 됩니다. 그만큼 속도가, 실시간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스파크도 역시 ADP 시험 문제에서 상당 부분 많이 등장한 문제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해당되는 하둡의 에코시스템은 반드시 출제가 됩니다. 반드시 어떤 거가 나올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주키퍼가 나올 가능성이, 주키퍼나 H카탈로그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는 타조를 생각을 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쭉 내려가서요. 우리 64페이지에 잠깐 보겠습니다. 64페이지인데요. 우리 대용량 데이터를 저장하는 형태 NoSQL과 우리 분산 파일 시스템, 즉 하둡의 HDFS 있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제가 사전에 말씀드렸듯이 데이터의 특성에 따라서 대용량 데이터가 지금 실시간 처리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한꺼번에 모아서 처리해야 되는지에 따라서 우리는 데이터 저장 방식을 선택해 준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분산 파일 시스템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바로 정의에 관련된 거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말 그대로 네트워크로 연결된 여러 머신의 스토리지를 관리하는 파일 시스템을 분산 파일 시스템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단일된 독립 시스템을 서버로 연결돼 한 개의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것처럼 만든 거. 그게 바로 분산 파일 시스템의 정의라고 할 수가 있고, 자, 이 부분은 하둡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분산 파일 시스템의 정의를 알고 있는 거 중요하다 할 수가 있고, 우리 최근에 실시됐던 빅데이터 필기 문제를 보게 되면 한 가지 특징점이 있습니다. 중요한 정답은 한 가지 여러분 고를 수가 있어요. 나머지는 굉장히 난이도 있는 문제들이 등장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너무 거기에 집착하지 마세요. 우리 한 가지 정의만 제대로 알고 있으면 정답 고르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점 강조해서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자, 다음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66페이지에 해당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 차시에, 우리 바로 전 차시에서는 강한 인공지능과 약한 인공지능에 관련된 정의가 출제가 됐습니다. 우리 67페이지에 해당된다 할 수가 있고, 우리 강한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인간처럼 행동하는 사람과 같은 지능을 갖고 있는 거라고 정의하시면 되겠고, 약한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지금 학습하는 머신러닝, 사람의 지능적 행동을 흉내낼 수 있는 수준의 약한 인공지능을 의미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두 가지 문제는 앞차 시에서 우리 앞에 차 문제 출제가 됐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개념 문제는 출제될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로지 여기 출제될 가능성이 많다면 해당되는 용어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69페이지에 관련된 부분이라 할 수가 있고, 이분은 파3에서 다시 한번 언급이 될 겁니다. 우리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 광화학습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물론 여기에 준지도학습이 하나 더 있겠죠. 자, 이와 같은 용어 정리는 여러분의 빅분기 실기 파트 열문항 필답형 예상 문제라 할 수가 있고, 또는 객관형 필기에서도 등장 가능한 문제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한번 비지도학습에 관련해서 출제가 되었죠. 그래서 이 부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자, 다음은 개인정보법 제도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우리 교재 72페이지에 해당되는 파트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개인정보법 중요한 포인트는 어디 있느냐? 자, 정확하게 개인정보라는 것을 더 명확하게 했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가명정보라 할 수가 있고, 가명정보와 익명정보를 구분하는 것이 포인트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가명정보라는 것은 자, 해당 정보만으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서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가명정보고, 이거는 법 테두리 안에 있는 내용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익명정보라는 것은 도저히 다른 정보와 결합하더라도 복원할 수 없는 정보, 익명정보고, 익명정보는 개인정보법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언제든지 이용 가능해도 상관이 없는 정의라 할 수가 있다는 점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하나 우리 73페이지에 해당되는 포인트 하나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우리 OECD 프라이버시 8원칙이 있습니다. 자, 14페이지에 첫 번째 원칙, 개인정보법 원칙 중에 익명 처리의 원칙이 있습니다. 법 조항 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죠? 자, 가능하다면 익명 처리를 하는 게 원칙입니다. 제가 아까 익명과 가명에 관련된 얘기는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익명 처리가 원칙이다.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어디냐? 76페이지입니다. 자, 우리 해당되는 것은 개인정보법 법 조문에 관련된 내용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필기 시간에 강의할 때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개인정보법은 우리 일반법입니다. 그죠? 모든 사람이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공공기관에 계신 분들 이게 필수 이수 과정입니다. 자, 이 부분 그만큼 강조되는 부분이라 할 수가 있고, 우리 여기 나와 있는 개인정보의 수집 및 수집 목적 내 이용이 가능한 경우인데요. 정확히 표현하자면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이용 가능한 경우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는 경우에 당연히 이용 가능하고요. 나머지 이 5개 영역은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수집 및 목적 내 이용이 가능한 경우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부분을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4가지네요. 그죠? 자, 다음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시 필수 고리사항입니다. 이 4가지 사항 객관형 문제로 이미 출제가 되었고요. 자, 이번 차시에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영역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파트라고 할 수가 있고 77페이지에 해당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민감정보와 고유식별 정보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 고유식별 정보는 원칙적으로 수집이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우리 주민번호 수집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에서 민감정보도 강력한 개인정보지만 이 민감정보와 고유식별 정보를 구분하는 게 출제 포인트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82페이지 여러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82페이지입니다. 자, 우리 앞차시에 최근에 출제가 됐습니다. 데이터 3법이 아닌 것은 하고 필기 문제에 출제가 됐고, 자, 여기 나와 있는 3개의 법을 우리는 데이터 3법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이번 차시 시험 문제 등장하지 않겠죠. 아직까지 빅분기 필기 시험 문제에서는 커다란 출제 경향만 나와 있고 세부적인 내용, 즉 기출문제와 동일한 출제가 되었던 동일한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출제 경향만 파악을 하시면 되겠고 우리 그 문제가 똑같이 난다는 거 여러분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데이터 3법의 주요 내용을 보면 가명정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가명정보는 개인정보입니다. 자, 여러분 파일 중에서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아마 여러분 다운로드 받으실 겁니다. 이게 2022년 4월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이 우리 이제 개정된 책이 나오면 바뀌게 될 건데요. 여러분 알고 있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끝나고 나서 아마 여러분 그냥 공유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다운로드 받으셔서 뭐가 바뀌었느냐? 자, 여기 나와 있는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몇 페이지에 나와 있냐면 84페이지에 나와 있는 가명 처리 절차 세부 내용들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그 순서만 여러분 다시 한번 리마인드 재확인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너무 자주 바뀌죠. 올해 4월에 바뀌었습니다. 올해 4월에. 이것도 여러분 갖고 계신 교재 중에 전교재가 또 제 책 말고요. 너무 옛날 거 갖고 계신 분 있으시면 안 됩니다. 두 번이 바뀐 거죠. 그죠? 자, 또 하나 우리 86페이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명 정보의 결함 및 반출 파트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가명 정보는 다음 세 가지 조건에서 정보 주체 동의 없이 우리는 결함 및 반출 가능하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통계 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의 세 가지는 우리 정보 주체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다는 점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86페이지입니다. 프라이버시 모델 중에 세 가지 기본 기법, 우리 K 익명성, L 다양성, T 근접성에 관련된 부분 정의 문제 한번 출제가 됐고, 자, 이번 차시에는 나올 가능성 상당히 높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 저번 차시에 시험 문제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자, 그래서 1장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몇 페이지냐면 106페이지가 2장 데이터 분석 계획 파트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교재에서 같이 보게 될 거예요. 형광색으로 표시가 된 부분 여러분 꼭 체크하시고 우리 시험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10일 정도 남았으니까 남은 시간 동안에 계속 무한 반복 돌려주시면 우리 시험 문제가 난이도가 이렇게 높은 시험은 아닙니다. 즉 범위가 넓다 보니까 1과목과 4과목을 회전하기, 반복 회독하기가 너무 어려운 시험이지 결코 난이도가 높다. 왜냐하면 우리 전체 한 문항당 1.25점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점수가 60점 이상이면 필기는 합격할 수가 있고 과락이 발생하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시험 본 걸 보니까 우리 2과목 파트에서 일단 20문항 중에서 12문항 정도만 득점을 하시면 빅분기 필기 시험은 절대 불합격될 수 없는 시험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이 과목에서 여러분이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다 생각이 듭니다. 자, 107페이지입니다. 우리 ADSP와 교집합에 해당되는 영역이라고 할 수가 있고 분석 과제는 4가지 주제 유형으로 구분합니다. 자, 분석의 대상이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분석 방법을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최적화, 통찰, 솔루션, 발견으로 구분하게 되고 이와 같은 문제 한번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언제든지 출제 가능성이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해당되는 분석 과제가 과제 단위냐, 마스터 플랜 단위에 따라서 쓰는 키워드가 다르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당면 과제를 해결할 단기 과제냐 또는 중장기적 관점의 과제냐 쓰는 용어 구분하는 문제, 대표적인 ADSP 문제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109페이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분석 마스터 플랜 수립 및 프레임워크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분석 마스터 플랜의 정의입니다. 자, 정의는 꼭 알고 가셔야 되고요. 그보다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마스터 플랜 수립 개요 중에서 우선순위 고려 요소와 적용 범위 및 방식 고려 요소 상당히 출제 빈도가 높습니다. 계속적으로 출제가 될 겁니다.
우선순위 고려 요소를 이번 차시에 물어봤다가 다음 차시에는 적용 범위 및 방식의 고려 요소를 물어볼 수가 있다는 점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와 같은 분석 과제는 ROI 관점에서 우리 3V에 해당되는 것은 투자 비용 요소, 우리 111페이지입니다. 그죠? value는 비즈니스 효과라는 요소, 여러분 서로 역크로스로 오답 보기 형태가 내면 여러분 잡아내는 거 강조드리고, 그 다음에 ROI 관점에서 시급성과 난이도를 우리 설명을 오답 보기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113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해당되는 분석과제 시급성에 따라서 또는 난이도에 따라서 분석과제 순위를 매기는 거, 순위를 정하는 거, 그 다음에 분석과제 우선순위 조정은 언제든지 다음과 같은 사항에 따라서 조정이 가능하다는 거 반드시 여러분 이해하고 암기하고 가도록 하십시오. 그 다음에 114페이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14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세부 이행계획 수립이 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 주로 출제가 되냐면요. 자, 해당되는 우리 분석 방법론이 있습니다. 그죠? 하지만 모든 분석 방법론의 내용 단계를 다 반복하진 않습니다. 그죠? 어떤 거는 순차적으로 진행할 수도 있고 어떤 거는 반복해서 진행하는 것도 있죠.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에서 오답 보기 대표적인 형태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데이터 준비 단계는 순차적으로 진행하게 되고 모델링 단계에서는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또는 반복해서 진행한다라고 하게 되면 100% 오답 보기 여러분 체크하시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16페이지입니다. 우리 분석 문제 정의 파트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 하향식 접근 방식과 상향식 접근 방식은 100% 출제가 됩니다. 100% 출제가 됩니다. 자, 오늘 강의는 다 녹화 강의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자, 그래서 녹화 강의가 진행될 수 있는지는 제가 쉬는 시간에 확인해서 여러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하향식 접근 방식과 상향식 접근 방식은 반드시 출제가 됩니다. 상향식 접근 방식의 순서를 물어보는 문제 이미 출제가 됐고요. 따라서 이번 차시에는 하향식 접근 방식을 물어보는 문제 당연히 출제 가능성이 높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단계별 순서를 알고 있는 문제 여러분 꼭 확인하고 여러분 시험장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빅분기 필기 문제는 이와 같은 프로세스 순서를 물어보는 문제 유형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자, 세부적인 내용들은 제가 더 이상 언급드리지 않겠습니다. 큰 매크로적 관점에서 본다면 하향식 접근 방식 순서를 물어보는 문제 반드시 출제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우리 계속 하향식 접근 방식에 관련된 부분이라 할 수가 있고요. 자, 상향식 접근 방식이라는 것은 뭐예요? 문제 정의가 명확하지 않은 거죠. 그죠? 그래서 데이터 기반을 통해서 문제를 재정의하는 것, 바로 비지도학습 방법에 의해서 수행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이라는 것은 목표 변수가 존재 유무에 따라서 구분하게 된다 할 수가 있고, 우리 상향 접근 방식,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125페이지입니다. 125페이지에 나왔던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을 모르다 치더라도 상향 접근 방식이라는 것은 데이터 기반을 통해서 문제를 재정의하는 거잖아요. 맨 마지막에 요건 정의가 맨 마지막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이 부분 말씀드리도록 하고, 우리 하향식 접근 방식에서 항상 등장하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즉, 새로운 문제 탐색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하향식 접근 방식의 문제점이라는 거. 따라서 새로운 문제 탐색에 만약에 하향식 접근 방식에 관련된 내용이 한 단어도 등장하게 되면 100% 오답 보기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자, 다음 126페이지입니다. 그죠? 데이터 분석 방안, 우리 KDB와 크리스피D의 빅데이터 분석 방법론 반드시 나옵니다. 반드시. 최소한 한 문제 또는 두 문제 가능하다고 보고, 자, 우리 중요한 부분은 해당되는 구분하는 게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죠? 우리 128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빅데이터 분석 방법론은 단계와 태스크와 스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하단에 나와 있는 129페이지에 이 순서를 물어보는 문제 당연히 여러분 암기하고 가셔야만 합니다. 그죠? 분석 기획의 페이스 단계 밑에 있는 태스크들, 각각의 어떤 태스크가 있는 거
반드시 여러분 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또 하나 이와 같은 단계는 중간에 피드백이 가능하죠. 분석 단계에서 준비 또는 평가 및 전개에서 분석으로 다시 피드백이 갈 수 있다는 것도 화살표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다음은 우리 그 132페이지입니다. 우리 KDD 관련된 부분입니다. 당연히 해당되는 단계를 알고 있는 것, 순서 중요하고요. 또 하나 우리 데이터 전처리가 중요하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데이터 전처리 안에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여기 그 해당되는 잡음이나 이상값, 결측값을 필요하고 필요시 제거하는 것이 KDD의 데이터 전처리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자, 크리스피디엠은 아까 빅데이터 분석 방법론은 3개의 레벨로 되어 있지만 크리스피디엠은 4개의 레벨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페이스와 제네틱 태스크까지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일반화 태스크라고 하게 되죠. 여기에 나와 있는 세분화 태스크 또는 스페셜라이즈 태스크와 여기 프로세스 인스턴스까지는 여러분 모르셔도 돼요. 하지만 크리스피디엠은 페이스와 제네틱 태스크까지 반드시 여러분 알고 가셔야만 합니다. 자, 보니까 여기 중간에 뭐가 빠졌어요. 133페이지에 보시면 오늘 수업 끝나시면 여기 모델링이 빠져 있습니다. 모델링이. 파일을 제가 정보표를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 다운로드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한 가지 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래 표를 보시면 우리 134페이지예요. 이런 질문을 너무 많이 받거든요. KDD와 크리스피디엠 비교표가 있습니다. 이거는 일반적인 표입니다. 완전 똑같지가 않아요. 완전 똑같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데이터 전처리 파트에서 우리 KDD에서는 데이터 전처리 파트에서는 우리 결집값이나 이상값을 확인하고 제거를 하죠. 하지만 크리스피디엠에서는 이걸 어디서 하느냐? 데이터 준비에서 합니다. 데이터 준비에서. 자, 이건 단순하게 서로 간에 비교하는 역할만 하는 것이지 완전히 이 테이블처럼 얘는 얘랑 같아 라고 해서 공식적으로 여러분 알고 계시면 절대로 안 된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자, 네 번째는 셈마가 있습니다. 셈마는 단순하게 그냥 순서만 여러분 알고 가셔도 됩니다. 자, 135페이지에 보시면 이와 같은 빅데이터 분석 방법론, 여러 가지 KDD, 크리스피디엠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 가지 프로세스 모델이 등장하게 됩니다. 폭포수 모델이 있고 프로타이핑도 있고 나선형 모델도 있어요. 자, 폭포수 모델은 순차형, 하향식 접근 방식의 모델입니다. 한 단계 끝날 때마다 넘어가는 거죠. 하지만 나선형 모델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즉, 대형 프로젝트를 할 때 적합한 모형이라 할 수가 있겠죠. 자, 이와 같은 특징 정도 여러분 알고 가시는 거 포인트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직까지 이와 같은 프로세스를 관련된 출제가 등장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등장하게 될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오디오 테스트 진행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제 목소리 잘 들리시고 속도를 좀 더 빨리 해줬으면 좋겠다. 아니면 목소리가 오디오가 잘 안 들린다 하시는 분들은 2번을 눌러주시고 지금 괜찮다 하시는 분은 1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 어느 쪽으로 가게 되냐 하면 우리 139페이지 보도록 할게요. 139페이지에 가시면 데이터 전처리 기법이 있어요. 이건 2과목 가서 다시 한번 나오거든요. 너무 빨라요? 지금도 빨라요. 조금 천천히 하겠습니다. 이런 피드백을 주시면 약간 조정해 가면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원래 당초에 우리 목표는 3시간이었지만 조금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제가 그동안의 경험을 봤을 때 제가 우리 오늘 시간에 강조했던 파트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 정리하시면 제가 어느 부분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어떤 것 꼭 문제를 풀어봐야 된다라는 걸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러시면 제가 보기에는 회독이 제가 말씀드리는 걸 반복해서 학습하시면 제가 보기에는 빅분기 필기시험은 어렵지 않다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중요하죠. 그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제가 이 과목 가서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이렇게 시험 문제에 제가 너무 강조하는데요. 우리 실기 파트에서 여러분 그 필답형이 있는 건 아시죠? 열문항의 필답형이 존재하게 되는데요. 우리 시험에서는 실기 필답형이 전혀 앵커 역할을 못합니다. 합격의 영향력을 거의 주지 못해요. 그 일은 뭐냐면 필답형, 실기 필답형은 그냥 말 그대로 필기 수준에서만 여러분 시험 보셔도 돼요. 왜냐하면 필답형 열문항을 다 맞았을 때 앵커 역할을 해줍니다. 큰 변수 역할을 해줘요. 하지만 사실상 어렵습니다. 문제가 쉬워요. 하지만 7문항 맞기는 되게 쉽습니다. 실기에서. 하지만 다 맞기는 어려워요. 그죠? 교재는 그냥 오늘은 일단 체크만 하세요. 포인트, 교재가 없으신 분들은 여러분 갖고 계신 교재 중에서 아니면 그냥 따로 그냥 워딩을 하시던지 필기를 해두세요. 어느 파트, 키워드만 하시게 되면 여러분 찾아보실 수가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오늘 교환을 작성을 하려고 했지만 너무 양이 방대하다 보니까 그 교재로 하는 게 여러분한테도 편리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예,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필기 합격하시고 실기 준비하실 때 따로 필답형 준비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냥 오늘 필기 있는 내용 가지고 오늘 저와 같이 한 내용 그냥 그 정도만 하셔도 여러분 전혀 지장이 없고 오히려 차라리 여러분이 갖고 있는 R이나 파이썬을 가지고 연습하는 게 오히려 더 가독성 있는, 가성비 있는 여러분 학습이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 우리 141페이지입니다. 141페이지. 분석 절차와 관련된 순서 문제. 자, 우리 저번 차시에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저번 차시에 모형화와 관련된 정의 문제가 등장했어요. 따라서 이번 문제에는 순서를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에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죠? 자, 문제를 만드는 사람은 그런 걸 생각하겠죠. 그죠? 그래서 분석 절차나 문제인식과 연구조사, 모형화, 데이터 수집, 분석 결과를 제시하는 형태로 분석 절차, 프로세스가 만들어진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쭉 가서 우리 143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일반적인 프로젝트와 달리 분석 프로젝트는 5가지 추가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5가지 영역이 있어요. 그죠? 물론 이거 ADSP와 교집합입니다. 143페이지고요. 그런데 한 가지 우리 여러분이 간과하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우리 여기 5번째 Accuracy와 Precision 관련된 부분 여러분 중요하게 기억하실 것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 이게 여러분 이제 헷갈려 하세요. 어디 부분이랑 나중에 4과목에 있는 모형평가 부분이랑 헷갈려 하십니다. 거기서는 Accuracy를 뭐라 그래요? 정분류율이라고 하게 되죠. 그죠? 그래서 막 그 용어가 서로 헷갈리니까. 그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Accuracy와 Precision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Bias와 Variance와 개념이랑 같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Accuracy와 Precision은 서로 트레이드오프 관계예요. 동시에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해당되는 정의와 관련된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Accuracy와 Precision을 서로 반대로 설명을 하는 거 여러분 잡아내셔야만 합니다. 그죠? 자, 이게 중요한 키워드자 반복적으로 출제되는 센텐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2장이 끝났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3장, 우리 1과목 3장을 진행하고 있고요. 자, 3장에 여러분이 난이도 있는 파트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내용이 있어서 그 난이도가 높은 건 절대 아니고요. 자, 이 파트에서는 데이터 수집 기술이고요. 156페이지입니다. 156페이지. 자, 첫 번째 우리 스쿱이라는 것은 우리 빅분기 실기 파트에서 필답형으로 출제된 용어입니다. 정형 데이터 수집 기술이에요. 뭐 어렵게 등장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여러분 미리 말씀드리는데 우리 실기 볼 때 어떤 가이드라인이 있었냐면 시험 볼 때 우리 필답형 작성할 때 우리 한글로 작성 가능하고 영어로도 작성 가능합니다. 하지만 한글과 영어를 동시에
썼는데 만약에 영어가 스펠링이 다르다. 오답 처리합니다. 자, 둘 중에 하나 맞으면 정답이겠지 하고 한글과 영어를 동시에 적지 마세요. 한글 하나 또는 확실한 거 영어 하나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자, 그래서 정형 데이터 수집 기술 또는 로그 데이터 수집 기술 또는 일반 웹 데이터 수집 기술이 어떤 것들이 있고 그 다음 중요한 거 연기하셔야 될 것이 158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정형 데이터 수집 기법 또는 반정형 데이터, 비정형 데이터 수집 기법이 무엇이 있고 그 대상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자, 저번 차시엔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차시에 등장하게 될 겁니다. 예를 들자면 클로링이라는 기법이 있는데 정형 데이터 수집을 한다? 오답 보기입니다. 그죠?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자, 161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61페이지. 자, 데이터의 특성에 따른 구분입니다. 자, 이거는 ADA와 교집합이고, 자, 모든 그 데이터 관련된 분야와 다 교집합입니다. 그죠? 자, 시험에 나오는 건 다 뻔해요. 먼저, 구간 자료에 관련된 절대 영접에 관련된 부분, 우리 틀림없이 나오게 될 거고요. 순서 자료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더 이상 설명드리지 않을게요. 자, 그런 다음에 우리 163페이지에 보시면 여기 그 반정형 데이터의 제이슨 파일이 있습니다. 우리 이런 시험 문제에 등장했어요. 우리 앞차시에 다음 중 공공데이터 공공데이터 플랫폼을 통해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데이터 형태가 아닌 것은 1번 제이슨 이렇게 형태가 나왔습니다. CSV 형태가 나왔어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그냥 아무런 공공데이터 포털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냥 쉬는 시간에 한 1분이면 되거든요. 공공데이터 포털 하면 떠요. 그냥 하나 떠요. 보시면 특정 데이터를 한번 클릭해 보시면 어떤 데이터로 다운로드 받을 것인지 자기가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옵션이 있어요. 그죠? 제이슨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만큼 개발자들이 선호하는 데이터 형태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문제가 등장했다는 건 뭘까요? 실무자가 문제를 냈다는 거예요. 각 과목마다 1과목, 2과목, 3과목, 4과목마다 문제를 내는 출제위원들이 다 다르다는 걸 그런 걸 통해서 느낍니다. 이건 학교에 계신 분, 대학교에 계신 교수님이 냈겠네. 이거는 실무자가 냈구나라는 걸 그런 걸 통해서 알게 돼요. 그죠? 그런 것도 한번 여러분 확인해 보세요. 한번 공공데이터 포털 가셔서 특정 데이터 한번 클릭하셔서 데이터 형태가 뭐가 있지 한번 확인해 보는 거 중요하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164페이지입니다. 자, 우리 시험 문제 출제 경향을 보게 되면요. 보기가 객관형으로 네문항 보기가 등장하잖아요. 그런데 너무 한 문항이 뻔한 정답이 등장하게 되고 보기 3개 문항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처음 듣는 것들이 등장하게 되거든요. 따라서 여러분이 너무 두려워하실 필요 없다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고 우리 필기시험은 평균 60점만 합격이잖아요. 그죠? 제가 보기에는 그 과목 간의 그 밸런스 조절을 잘못하셔서 여러분 빅분기 합격을 못하신 분이 종종 계세요. 이제 그럴 것이 4과목을 반복해서 회독 돌리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죠? 아마 여러분 중에서 시간이 확보가 돼서 충분하게 그 시간이 확보되는 분들은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내가 해당되는 전공 분야가 따로 있다거나 직장인이거나 하는 분 같은 경우에는 이게 4과목을 돌린다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의 목적도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한 거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단시간 내에 1과목과 4과목을 한 번에 본다는 거 아마 여러분 본인 스스로 하기는 좀 힘들어요. 그죠? 근데 이런 겁니다. 자, 데이터 수집 난이도가 있어요. 정형 데이터 수집하기 편해요. 그죠? 하지만 비정형은 어렵죠. 수집하기가 난이도가. 또 내부 데이터, 회사 내에 있는 데이터는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외부 데이터는 마음대로 갖고 올 수가 없잖아요. 그죠? 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등장한다는 겁니다. 그죠?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해당되는 165페이지가 있습니다. 우리 데이터별 잠재적 가치 특성에 따른 분류인데요. 우리 대부분 데이터는 비정형 데이터예요. 그죠? 비정형 데이터를 가지고선 어떤 인사이트를 찾는 거 굉장히
잠재적으로 가치가 높습니다. 그죠? 근데 뭐 정형 데이터가 높다, 뭐보다 비정형 데이터가 높다라고 하면 잘못된 보기잖아요. 자, 이런 형태의 출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너무 겁술되지 마시고요. 우리는 20문항 중에서 최소한 12문항 이상 맞히면 여러분 부담 없이 여러분 합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165페이지에 데이터 변환이 나와요. 우리 이 데이터 변환은 1과목에 있는 데이터 변환은 2과목에 나와 있는 데이터 변환과 다른 의미예요. 예를 들자면 우리 소셜 미디어 많이 하잖아요. 이런 비정형 데이터를 수집을 하더라도 정형 데이터형처럼 어떤 행과 열 형태로 저장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이와 같은 데이터 시스템 저장하기 위한 구조 변환이라는 거 여러분 알고 가는 거랑 모르고 가는 거랑 차이가 크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정형 데이터와 관련된 저장 부분은 한 예시예요. 이 부분에 출제되진 않습니다. 자, 그 부분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자, 우리 168페이지입니다. 자, 데이터 비식별화는 반드시 나옵니다. 반드시 나옵니다. 자, 어디가 나올까요? 바로 169페이지에 우리 처리 기법과 해당되는 예시가 출제가 되고 우리 앞차시에도 나왔어요. 당연히 이번 차시도 나올 거고요. 그죠?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해당되는 기법과 예시를 알고 있는 거 상당히 중요하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자, 다음은 170페이지에 품질 검증 파트가 있어요. 두 가지 포인트만 확인하고 갈게요. 자, 뭐가 중요하냐? 정형 데이터 품질 기준이 중요한데요. 우리 173페이지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173페이지입니다. 자, 해당되는 품질 기준, 완전성과 유일성, 유효성, 일관성, 정확성에 관련된 기준, 정의를 알고 있는 거 우리 시험 문제 이번 차시에 나올 차례입니다. 왜? 저번 차시에 안 나왔거든요. 하지만 저저번 차시에 나왔어요. 그죠? 그래서 주기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또 하나 우리 교재에 보시면 175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정형 데이터의 오류를 발견할 수 있는 하나의 프로세스가 바로 데이터 프로파일링 진단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프로파일링 진단과 관련된 프로세스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공식화된 프로세스 순서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에는 프로세스 순서를 물어보는 문제 참 좋아합니다. 그죠? 첫 번째 메타데이터 수집 및 분석을 하게 되고 대상 및 유형 선정을 하게 되고 프로파일링 수행하고 결과 리뷰하고 결과를 종합하는 거 이 순서를 여러분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시험 문제에서 가장 난이도 있는 178페이지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쉬는 시간 제가 10분 이따 드릴게요. 10분. 네, 쉬는 시간 10분 드릴게요. 네. 자,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이와 같은 시스템의 아키텍처를 보여주고 문제를 내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나올 가능성이 딱 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 그게 바로 하둡입니다. 하둡. 자, 우리 180페이지에 있습니다. 그죠? 자, 데이터 저장과 관련된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고 저는 이게 분명히 이번 차시에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ADP 시험 문제에서는 수차례 나왔고 아직까지는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내기 딱 좋은 형태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저번 차시에 하둡과 관련된 문제가 3문제가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어렵다는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결과론적으로 우리 합격률은 그렇게 큰 변화가 없었어요. 그건 무엇이다? 쉬운 문제는 굉장히 쉽게 나왔고 말 그대로 생소한 문제들은 생소하게 나왔지만 평균적으로 60점을 넘는 거는 그닥 어렵지 않다라고 우리 결론 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빅데이터 저장 방식은 우리 180페이지입니다. 분산 파일 시스템과 데이터베이스 방식이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방식은 RDBMS 방식과 NoSQL 방식이 있죠. 그죠? 이와 같이 분산 파일 시스템엔 또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HDFS와 구글의 GFS가 있습니다. 자, 구글의 GFS를 그대로 모방한 것이 바로 하둡의 HDFS입니다. 우리 저번 차시에 나왔던 1번 문제였습니다. 자, 구글의 GFS를 하둡을 그대로
동일한 함수를 쓰게 된다. 이게 정답이었고요. 말 그대로 똑같이 Ctrl-C, Ctrl-V에서 만든 것이 하드의 HDFS입니다.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서로 마스터와 슬레이브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마스터라는 것은 하나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거고 슬레이브라는 것은 실제 데이터를 저장하는 저장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명칭만 서로 바뀝니다. 하지만 기능은 서로 동일합니다. 자, 이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도록 하고 자, 그러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분산 파일 시스템의 정의입니다. 자, 이 분산 파일 시스템 정의를 물어보는 문제 앞 차시에서 동일하게 나왔습니다. 그죠? 분산 파일 시스템 정의만 알고 있으면 맞추는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앞에 차시에 나왔기 때문에 자, 이번 차시에 등장할 문제는 바로 이 문제입니다. 자, 우리 교재 184페이지에 있습니다. 184페이지에. 자, 제가 HDFS 하드분 두 개의 코어 프로젝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분산 저장을 하게 되는 HDFS랑 분산해서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중간에 집계 연산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죠. 그걸 우리는 맵 리듀스라고 하게 돼요. 하지만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처리 시스템, 맵 리듀스와 관련된 부분은 아직까지는 출제되지 않고 있습니다. 즉 저장 관련된 부분만 출제되고 있고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HDFS는 마스터와 슬레이브 구조로 되어 있다. 마스터 역할을 하는 거 우리는 네임 노드라고 하게 되고 실제 데이터 저장소를 데이터 노드라고 하게 됩니다. 여러분 꼭 그 옆에다 메모 하나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이번 차시에 이게 나온다면 제가 너무나 적중을 하게 된 거고요. 자, 우리 하드분 비공유 분산 아키텍처입니다. 공유 아키텍처가 아닙니다. 비공유 분산 아키텍처입니다. 반드시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우리 해당되는 문제에도 있습니다. 자, 비공유 분산 아키텍처라는 건 뭘까요? 서버만 옆에서 추가를 해주게 되면 우리 분산해서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서버만 증가를 하게 되면 연산 속도도 증가하게 되고 데이터 저장도 늘어나게 되고 우리 신뢰도도 높아진다고 합니다. 신뢰도라는 건 뭐냐면 특정 시스템의 서버가 셧다운 되더라도 전체 시스템이 셧다운 되지 않습니다. 그죠? 이와 같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하드분 비공유 분산 아키텍처입니다. 만약에 공유 아키텍처라고 나오게 되면 여러분 그 문항만 찍으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 시험 문제 어떻게 등장하느냐? 이 아키텍처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대신에 저는 얘를 빈칸을 만든다거나 또는 얘를 A번으로 해서 이 네임 노드의 즉 마스터의 역할이 아닌 것은 이 역할이 인 것은 형태로 출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상당히 높습니다. 자, 따라서 이 아키텍처를 반드시 여러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여기 나와 있습니다. 네임 노드의 역할, 데이터 노드의 역할이 있습니다. 자, 우리 한 1분 정도 요약하고 우리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그죠? 아무리 제가 빨라도, 그죠? 내용을 600페이지 넘는 거를 우리 3시간이 요약한다는 거, 하지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과목에서는 우리 전체적인 내용이 ADSP와 교집합이 되는 것이 50%고, ADP의 빅데이터 처리 기술, 즉 하드 또는 빅데이터 수집 기술과 관련된 부분이 30%, 그 다음에 개인정보법이 한 15%, 기타 한 10% 정도 구성되어 있는 영역이라고 할 수가 있고 전체적으로 보면 두 번째 점수가 낮은 과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따라서 제가 이 과목 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는 1, 2과목에서 선방을 하게 되면 빅분기 필기시험은 무난하게 통과할 수 있는 시험의 성격을 갖고 있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그 ADSP에서 교집합에 해당되는 분석 준비도와 성숙도 굉장히 여러분한테 디테일을 하는 부분이 요구되는 파트입니다. 그죠? 이 부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고 그 다음에 하드웨어 HDFS 반드시 출제될 가능성이 많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빅데이터 수집 기술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에코시스템의 기능들 아시면 여러분 1과목은 무난하게 제가 보기에는 패스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고 제 목표는 전체 20문항에서 15문항 또는 14문항 정도 여러분 목표로 삼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한 10분 쉬었다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분 휴식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